자, 이제 판에서 유래된 편이 공황장애. 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신이다. 그는 염소의 다리에 뿔 수염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흉한 모습 때문에 인간뿐 아니라 신들은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혼비백산했다. 어느 날 파는 여종인 시링크스를 우연히 만나고 안에서 그녀를 거절하려고 했다. 그러자 시링크스는 놀라서 도망쳤다. 파는 집요하게 시링크스를 쫓아갔고 다그친 시링크스는 다른 여종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링크스는 파에게 붙잡히기 직전 갈대로 변했다. 파는 시링크스를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갈대로 비리를 만들어 그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부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링크스 또는 펜파이버라고 붙이게. 장애인과 질환 등에서 패닉이라는 질병이 있다. 아무런 유발인자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의 배경 없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심한 불안 증상이 엄습하는 질환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집의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운전 중에 신호대기를 기다리거나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 하다면 어지럽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마비 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자신이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 같아도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수분에서 수십 분 이내에 가라앉으며 응급실에 실려가서 신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 증상이 한번이라면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 이 질환의 이름을 목신판의 이름을 따서 패닉이라고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공황장애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자동차, 극장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증상이 일어났던 장소를 피하게 된다. 당의 공황장애나 약물치료 등에 잘 반응하는 질환이다. 30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는 환자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러게 되어서 교감신경이 과각성이 되어서 항상 켜지게 되고 공황장애는 몸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남이 장애를 예측할 때 자기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감신경은 일단 불필요한 몸의 작용으로부터 멈추기 위해서 위험과 맞서는 전술을 쓴다. 일단 호흡과 맥박을 빨리 뛰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 빨리 대처하게 하고 위장운동처럼 급하지 않은 작용을 멈추게 만들고 말초 혈관으로 가는 피를 심장과 폐에 공급해서 힘을 얻게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만다. 항상 긴장감 속에서 대드라인의 목숨을 걸어하고 체력이 경쟁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항상 교감신경이 활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주로 교감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만다. 그래서 이런 공학발전이 반복되면 공학발전이 일어났던 또 장소나 이런 것들이 피해지게 되고 그래서 명성이나 영어를 통해서 항상 교감신경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레저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이네요. 페르소나의 양면성 사람 풀선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페리소나에서 유래한 것이다.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배우가 썼던 가면을 뜻한다. 이때도 가면을 받고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듯 싶다. 가르룡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지칭을 했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남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언가 기능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페르소나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정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원으로,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이렇게 페르소나가 없을 때는 사회에 홀만이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범죄행위는 결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페르소나를 벗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페르소나를 자신과 너무 동일시해도 문제가 생긴다.
자신에게 성은 무시된 채로 무조건 사회에서 정한 역할만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에서 정한 여자라는 페르소나는 매우 강압적이며 뿌리 깊게 남아있다. 사실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다소고 되어 느는 등의 페르소나는 여성의 개성을 억압하는 장치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많은 여성이 이것을 당연시한다. 인간은 살면서 페르소나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적절한 두께의 가면을 쓸 때 가면의 무게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여러 여동안에 온몸에 힘이 없고 갑옷처럼 듣던 무언가가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입맛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을 가진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 환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착한 딸 페르소나 때문이었다. 환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망해서 어머니가 가진 고생을 해서 키웠다. 환자를 때부터 어머니에게 너만 아니면 나는 죽었을 거다. 너를 희망으로 살아왔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환자의 어머니는 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무리하게 딸을 사립학교에 입학시켰고 명문대학을 보냈고 그런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젊은 여성은 어머니의 도구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으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착한 딸 페르소나에게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그녀는 무의식으로 몸이 아프게 된 것이다.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지만 더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페르소나에게 휘둘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는 페르소나는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균형을 잡고 페르소나를 가지게 된다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 성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페르소나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맞추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패티시즘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도차증 일종으로 패티시즘이란 것은 성도차증이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듯이 이 질병도 주로 남성에게 나타난다. 성적 흥분을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무성물로 여성을 이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시에는 패티시에는 여성의 소, 신발, 스토킹, 혀빈, 성석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또 머리카락, 또 눈썹,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몰래 여성이 얻어서 성적인 공성이나 혼자만의 성형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물론 이런 진단을 내기 위해서는 패티시만으로 성적 만족을 얻어야 하고 사람과의 성관계를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에게 사람과의 성관계가 아니라 물건이 성적 흥분의 대상이 되는 걸까? 너희들은 패티시를 남건에 대한 대칭으로 봤다. 그는 남자에게는 어머니가 남건이 없다는 사실을 매우 경악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남건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남건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의 남건이 거스르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어머니가 남건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어머니의 남건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패티시란 바로 여성의 남건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여성이 남건이 있다면 자신도 그것에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패티시 여성의 남건을 성적 대상으로 계속 삼게 되어 성도착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패티시가 여성이 잃어버린 그리고 소년이 생각하는 상상성의 남건의 대칭물이라고 보았다. 패티시는 사실 성도착이 없다고 해도 성의 대칭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원정의 성행위와 성기를 상징하는 광고를 많이 접할 수 있고 광고의 카피에서도 성행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패티시가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성이 대담해진 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도착증을 갖지 않은 사람도 또한 인간에게 점점 소동적이 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개인적인 생활에 파묻히게 되는 이런 것도 그렇군요. 폐경기는 여성에게만 있는 것인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 중에는
여성의 배경이가 되면은 정신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병적으로 비합리적인 생각, 경청의 히스테리, 또 우울증이 생기고 술을 마시고 싶은衝動이 늘고 더위가 생기면 살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다. 프로이트는 배경기 자체가 질병이 상태나지만 잠재적인 위기의 시기에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정상적인 사람도 이 시기에 신경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전형적인 과학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배경기를 변덕의 시기라고 정의했다. 이 시기에 자주 분노하고 어린아이 같아지고 자주 울고 우울해지며 괴이한 시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그 근본 원인이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인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으며 따라서 여성으로서 이제 무용한 존재라는 절망감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는 단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에 기초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의 배경기는 오래동안 오해에 미신 두려움을 동반해왔다. 여성 배경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는 배경기 이러면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우울증은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중년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중년에 발생하는 우울증은 배경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여성은 배경기에 이전보다 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기가 되면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양력으로 인한 책임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에는 여성들이 배경기에 되면 불감증에 걸리거나 또는 과다하게 성욕이 증가되는 편견을 가졌지만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성적인 태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많은 여성의 배경기를 통해 재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례로 모하빗 사마가 여성들은 배경기를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며 이 시기에 이래서 해당되기 때문에 배경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배경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증상들은 배경기로 인해서 유발되는 증상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정신과 의사인 클라라 톰슨은 배경기가 위험스러운 것은 두 가지 타입의 여성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루면서 산 여성과 남성이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사는 것을 제일 큰 가치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그렇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경기가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에게도 배경기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남성에게도 배경기에 있는가 없는가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는 남자는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생식기 호르몬처럼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신체 반응은 여성의 배경기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남자에게는 급격한 배경기는 없지만 일부 남성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한 감소로 그래서 남자의 배경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사실 남자도 노화에 따르는 호르몬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성처럼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에서 증상과 치료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여성의 생리가 끝나면 곧바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배경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지만 남자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나타난다. 그런데 남자의 배경기가 부풀어져서 언론이나 미디어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배경기는 노화에 따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를 말한다. 남성 호르몬의 평균 수치는 사회에서요 만약에 3.5 이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병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남성 갱년기로 진단한다. 40에서 50대부터 주로 나타나고 나이가 들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성욕, 성행위의 감소, 발기부전과 성미 불편함, 또 부정키가 줄어들고 골절이 잦아지고 배우미네랄 감소 등이 있다. 남성 호르몬 저하를 예방하려면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운동을 병행해서 숙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 보충 또 이런 것들이 제 등등 이런 것들이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네요. 프랭켄슈타인 요소가 던져주는 메시지. 프랭켄 뭘까?
프랭켄슈타인은 유명한 시인 거시빗이 셸리 아내 메리 셸리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이 나올 당시는 과학을들이 본격적으로 가소가 되던 시기였다. 이런 과학을들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을 무한정으로 늘리거나 불멸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점쳐지기도 했다. 인간의 오랜 수원이었던 죽음과 노화를 정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조그만 신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종교적인 사고와 과학이 점차 갈등을 빚으며 종교적인 영역에 놓여있던 많은 부분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오만한 인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만한 인간에 대한 경고는 그래서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이 가로스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서 밀랍으로 그친 날개가 녹아서 에게에 떨어져 죽었다. 또한 태양의 신하 블로의 아들인 파에토는 아버지 태양 수리를 몰다가 전 세계를 벌받으러 만들고 자신은 제우스가 이른 비락에 마차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신화들은 인간이 신의 능력에 가까워져 갈 때에 인간은 파멸이 되고 만다는 상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의해서 동생 아버지 아내를 잃고 말고, 빅터는 자신이 만든 괴물을 쓰기 위해서 초전하다가 노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빅터의 죽음을 본 괴물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며 사라져버린다. 혼자 생물학, 미전학, 유전학 등의 발달로 인해 발명된 피조물이 창조자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도리어 인간을 위협하고 파멸시키겠다는 편견을 프랑켄슈타인 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생명과학의 복제기술이 발달한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의 요소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면에서 이 영화는 섬뜩한 디스토피아를 담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가 사실은 거짓이며 착각이고 환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이며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본다. 앞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더더욱 진화하면 인간은 점점 더 기계에 기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건 어쩌면 프랑켄슈타인처럼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비극을 맞는 결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네요.